타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1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9년 전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다시 봐도 신기한 이유, 물음표는 제가 좀 붙였습니다. 한혜란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돈을 많이 내게 하는 정책.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가 의무화된 지 30년째. 요거에 대해서 그때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행된 다음에 많이들 회자된 얘기가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 더미화 돼간다. 아줌마들이 당최 불효불급한 것들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쓰레기 종량제의 경제적 효과와 의미라고 또 얘기를 붙였고, 요즘에 홍콩의 종량제 논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날짜를 올해 8월 1일로 4개월 미루기로 여론했는데 여론의 아우성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한 예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요양원의 경우에 기저귀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걱정한다. 그래서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버리는 사람이 돈 낸다는 발상, 사람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릴 경제적 유인, 적게 버리는데 집안에 쌓아두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쓰레기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게 만들까? 쓰레기 종량제, 영어로는 Pay as you throw, 약자 PAYT, PAYT라고 발음을 해야 좋을 것 같네요. PAYT.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일제히 의무화한 건 한국이 최초였다. 그런 모양이죠. 전제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 전체가 하루아침에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다, 이 말이죠. 적응력이 높고 무감각해지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냐, 또 이런 의견이 또 생각이 번뜩 들어가네요. 이 동아일보 뉴스지만은 1995년 1월 6일자에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많게는 10배 이상 수고료가 인상된다고 당시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하고, 이 모델이 지금 30년 전이면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델이 아줌마 옷을 입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아줌마 입고서 찍었는데, 새해부터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해가지고 홍보하는,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하는 홍보물이고, 동아일보에 그 광고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월 6일 날 쓰레기 종량제 몰라서 못 지킨다라고 그 신문 기사를, 그때 종이 그 신문이니까 그 당시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구객봉투 질 크기 등도 문제,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좀 대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도시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고 일부 전문가의 지지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서울의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경제 발전으로 매년 7 내지 10%씩 무게가 무섭게 늘어나는데, 매립지 조성과 쓰레기 소각 시설 건설은 순탄치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를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배출량이 좀 이렇게 계속 줄여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2021년엔 다시 1만 톤을 넘어섰는데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이 늘고 음식 배달이 늘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다시 많아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현재의 문제는 거대 야당이 입법 통과시킨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아닌가, 이런 쪽을 더 취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한국인이 가정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양 수년째 정체 상태로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쓰레기 양은 오히려 증가세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인당 발생량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 이게요. 1인당 한 870g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돌아가신 이건희 씨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같아서는 자식만 빼고 다 버려라. 마누라도 버릴 수 있으면 버려라 이렇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은 함부로 버리면은 부부싸움 나요. 이미 뒷방 늙은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내의 권력은 우리 어부인들께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함부로 어부인의 영역 나발이를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버릴 수 있는, 그게 아주 제가 개인 생활에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건데, 음식물 쓰레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국물 문화, 습식 문화가 돼가지고 먹다가 남은 거 이런 거 좀 해서 찌꺼기가 너무 많이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3년에 도입이 됐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결국 쓰레기를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아주 교양 있게 딥다이브라고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기자가. 서울시 쓰레기 처리 방식의 변화인데, 매립이 이제 파란 거면은 매립이 엄청 많았다가 매립이 거의 줄어들었고 소각이 많이 늘었어요. 소각은 쭉 하는데, 그리고 재활용이 많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2020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라고 보면은 재활용이 좀 줄고 소각이 뭐 소각은 그대로인 것 같고 다시 매립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반대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전국적인 쓰레기 소각 시설을 돌려야 한다. 지금도 뭐 소각장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고, 시멘트 업체에서의 소각이 대안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기자는 대만과 홍콩 사례만 소개했는데 대만은 그게 파블로의 개처럼 쓰레기차가 올 때 음악 소리가 틀리답니다. 무슨 음악이 나올 때는 무슨 거를 갖다 버려야 되고 미리 갖다가 내놓으면 안 된대요. 또 대만법은 청소차가 오면서 음악 방송을 한답니다. 그러면 음악이 이제 일반 타는 쓰레기 할 때하고 음식물 할 때하고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배출을 하면은 그때 그거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음악 방송이 나올 때가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는 날이 되고 담소하는 날이 된다. 또 요렇게까지도 하는데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일본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지 아니한가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기자한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위엑스팩츠, 이게 제대로 발음한 건지 가이드 메이크 재팬 클로저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분리수거 이제 어렵지 않다. 기사가 난 건 없어요. 어떤 그 일본 홍보 매체가 일본 분리수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지만은 날짜와 그런 거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에, 그 블로그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재활용품은 자원이라고 그러고 태우는 거는 가연성, 못 태우는 거는 불연성, 그리고 대형 쓰레기 네 가지로 분리해서 이 색깔 있는 통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분배수, 자원 재활용품 쓰레기로 나누어서 배출하는데 일본 재활용품 자원 쓰레기 종류와 분리수거 방법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일본 태우는 가연 쓰레기 종류와 버리는 법, 일본 못 태우는 불연 쓰레기 종류와 버리는 법, 일본 대형 쓰레기 종류와 내놓는 법. 그래서 자원 쓰레기는 재활용품이다라는 거, 자원이 들어가는 거는 재활용품은 자원으로 본다 이거죠.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에 대한 건가? 가연성인가요? 고지 이건 뭐 단보로 종이상자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지빠꾸 지빠꾸냐 뭐냐 우유팩 팩을 이렇게 쓰는 모양이군요. 빠꾸 종이팩이네. 종이팩을 이렇게 쓰고 있구만. 저건 이렇게 이제 분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연성 그 다음에 그 태우는 쓰레기 가연 쓰레기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안 타는 불연 쓰레기, 다르게 표현해서는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그 예시를 그림으로 해서 알아보기 좋건데 이제 복잡한 것 같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은 또 일본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 하겠죠. 뭐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파트마다 따로 우리나라처럼 돼 있고 그게 날짜별로 갖다 버린대나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가구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요즘 돈 주고 치워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에, 뭔가 그 편의점에서 쓰레기 처리권을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거 그냥 공짜로는 안 버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돈 받고 돈 내고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쓰레기 소각장 실태 같은 거 한번 그 언론기관에서 돈도 있으니까 일본 출장 가서 한번 저기 특파원 보고로 그런 것도 좀 해보지. 꼭 왜 홍콩 대만만 그 얘기를 하고 왜 중국풍 그런 것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잘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한번 취재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지 비교를 좀 우리하고 그 국민소득도 요즘 비슷해졌다는데 우리가 좀 거의 일본 국민 1인당 소득을 따라간다는데 대만은 또 우리보다 사실 더 따라 마셨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일본도 한번 비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추미애 석고대죄해야 할 임종석 노영민 출마 정치적 양심 실종됐다고 구진욱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에 다시 나올래는지 모르겠지만은 총선 출마 중인 임종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정치적 양심이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왜 그러느냐? 그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도 추미애 장관은 그 국가의 그 어떤 법무장관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법무부 장관으로 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고 사퇴시키는데 온 힘을 썼던 여자 아닌가, 그런 기억뿐이 안 남아요. 추 장관은 과거 장관지임 시설 윤 대통령과의 마찰을 일으켜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 대통령의 권력에 탄압받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권력투쟁은 결과적으로 이적 행동이 되어 지금의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유명하게 더 만들었다 이거죠.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비의도적 역할이 된 것을 추미애 자체는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이제는 이제 할머니급인데 58 개띠라고, 한창 그 베이비 부모 시대의 58 개띠신데, 뭐 그만 좀 집에서 좀 쉬지 뭘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시는가 몰라. 한영 워킹 홀리데이 비자 확대, 문화적 유대 강화를 위한 최고의 홍보대사 중역 구성. 김현비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취업 비자는 1월 30일부터 연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된다. 그 한영 간의 그 젊은 층의 그 비자 확대 해가지고 교류를 좀 더 확대하자.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영국 대사관 부대사라고 그러는데, 1883년 영국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우호 항해 및 상업 조약이 있다고 언급을 해서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한 게 141년인가 그렇게 오래오래 된 데다, 미국보다도 더 엄청 오래된 그런 아주 우리가 끈끈한 거다. 그래서 뭐 영국 순학 총리, 그 영국 찰스 왕 초청으로 갔을 때 순학 만난 거는 별로 그 보도를 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다운인가에서 그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은 국가안보, 국방, 과학, 기술 및 기타 분야에 걸친 양국의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위어 부대사모인데, 국방, 안보, 무역, 투자, 과학 및 기술 및 국제 개발을 포괄하는 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뭐 영화 배우처럼 아주 그 명암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식으로 멋지게 그 찍히 여러 컷 찍은 데서 잘 나온 거 이렇게 보여줬겠죠. 그런데 그냥 저 또 이 딴지 하나 거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영일동맹으로 일본이 한국을 합방하는 데 동조했던 영국 아니었소? 어쨌든 현재 우호협력이 중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영국은 아편전쟁하고 그다음에 뭐 그 영국도 돈을 많이 쓰고, 사실은 이제 중국 먹는 게 자기네들 그 목적이고, 또 거기서 가져갈 돈 벌 것도 많지만은, 조선 반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딱 와서 뭐 그렇게 그 조약은 상업 조약을 맺었지만은 별로 뭐 돈 벌 거 없시다. 그러니까는 먹을 거 별로 없는 땅인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먹으라 그래. 아마 걔네들 그때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영일동맹이 잘 나가고 로일 전쟁까지 이길 때까지는 아주 영국하고 일본하고도 또 짝짝꿍이었는데, 만주까지 모은 것까지는 참았어요, 영국이. 그런데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난징까지 쳐들어가는 이 만주서부터 그 남쪽으로, 어 그때 어이구 이 일본이 내 나와바리를 건드려, 그 일본 이젠 죽여. 이렇게 이제 그때 적대 관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만주까지만 먹었으면
아마 그 중국을 침략을 안 했으면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방이 안 됐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없었다면은 만약이라는 거죠. 만약. 그러나 역사는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 그렇다고 누구는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는 반복된다? 글쎄요. 그 역사는 반복되는데 다만 변조될 뿐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가겠냐 그런 얘기죠. 그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주곡을 울리면서 나타난다. 지금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 왜곡된 역사를 배워서는 안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초에 53개씩 농신 신라면 매출 1조 원 또 넘었다라고 삼양식품도 잘 나가고 삼양식품도 잘하면이 아니고 1조 원 넘었죠. 삼양식품도 자간 농심은 뭐 계속해서 잘 나가니까 이 농심 라면인데 이 농심 빼고 좀 캐치플레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 농촌에 사는 것보다도 신라면은 도시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신라면 이렇게 뭔가 그 컨셉을 바꾼다는데 누구 울리는 농심 신라면 했는데 이제 그 컨셉을 바꿨다고 그러죠. 그 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건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신라면인데 뭐 딴 라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맵다 그런 얘기죠. CNN, MSNBC 컷오프, 뉴햄프셔서 트럼프 당선 연설 팩트체크, 도미니크 마스틀란젤로 더 힐에서 보도했는데 이게 그 중도 그 언론기관인 것 같아요. 그 CNN과 MSNBC는 그 뉴햄프셔에서 당선된 그 트럼프의 연설을 컷 오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뻥치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다 했는데 반대로 아주 그 트럼프 지지 언론기관인 폭스뉴스는 그러니까 요거 폭스뉴스는 우파 방송이고 CNN, MSNBC는 아마 그 좌파 쪽으로 분류돼야 될 것 같은데 꼭 분류하자면은 한편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한겨레한테 CNN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그 기자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뉴스가 나와가서 했는데 너무 왼쪽으로만 편향되게 보도하지 말고 좀 어떻게 그 균형 잡힌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희망사항을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이스라엘의 새로운 요구로 팔레스타인 국가에 동의하라는 압력 강화. 다니엘 윌리스 폭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디는 일요일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합의 없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외무장관이 그 빈살만 왕자 형제 동생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아요. 파리드 자카리아 GPS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영된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파이잘 빈 파르한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그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제거하고 소멸을 시키고 괴멸을 시키고 팔레스타인들도 이스라엘 통치하에 관리하겠다
입장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도 그 순위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또 순위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으로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잘 친하게 지내보자. 트럼프 시대 때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우호적인 관계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집트하고도 우호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그 통치한다 그래도 탄압 통치를 하는 형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주변 그 순위파 이 무슬림 이집트 국가에 쌓여 있는 그 레바논 쪽 이런 거 말고요. 그 시리아 이런 쪽 말고 이집트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라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인간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블링컨이라고도 발음하고 블랑켄이라고 발음하는 이 국무장관은 뭔가 떡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바마 시절 때 아주 그 뒤에서 열심히 그 했던 보좌관이 이제 국무장관까지 돼서 바이든 대통령 되고서 이발도 못하고 그냥 팍상 늙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코리아 자판에서 그 재팬 자뽕이라고 발음하나 김정은 전쟁 결단 미중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본다. 이건 이미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 뒤늦게 또 좀 한 게 있는데 이 핵심적인 그 소개 뉴스는 그 38 로스의 이 기고를 한 미 국무부 전 관리 로버트 칼린과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두 사람의 공동 저술문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각오를 해라. 전쟁을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에 이런 걸 하니까 저는 최악의 사태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역사가 보여주듯 다른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확신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게임이라도 해볼 만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형산업 직원 전원 해고, 누적부채 160억 원의 전면 휴업. 조그만 중소기업이지만 삼형화학그룹이면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그 상장된 기업은 거의 없는 회사 같은데 삼형산업이라고 그 타일 만드는 회사인데 요업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130명을 모두 해고 통보했다. 2023년도 결산은 아마 공개가 아니고 감사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건설 경기 뭐 이런 거에서 타일도 안 팔리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했는데 요 삼양산업은 제가 감사 보고서를 그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서 왜 아무래도 이제 장사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거니까 문을 닫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파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지네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지분 상속을 포기했는데 뭐 포기해야죠. 그래 다른 재산 근데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일조 기부왕 자신이 만든 교육재단에 기부한다. 편법 상속 방법이 하나 아닌가. 분석한 것을 미리 지금 분석은 해놨어요. 그런데 이 교육재단에 이 삼양산업의 이 기계 장치 124억 원어치를 기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재단에 어떻게 요 회사의 기계 장치 124억 원을 기부를 하는지 나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스cep티시즘,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상장 기업이 나름대로 그 데이터들이 공개되는 게 많아가지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비상장 기업들은 그 뭐 추정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한번 분석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직원 한의로로 차 30% 싸게 사 타인에게 넘겨 현대차 개선하겠다. 고성민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는데요. 국세청은 탈세로 그 인식해서 이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엄포가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미개선 시 소득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이제 그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30% 할인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제3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했다면은 팔아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또 뭐 시중 가격으로 사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싸게 샀겠지. 그 노조원들에 대한 특혜 같은데 이거를 할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기는 근데 어렵다. 왜 그러냐면 할인 제도를 수정하려면은 임금 및 단체회가 조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노동자와 동의가 필요하다. 난 그 참 그 현대차 노조가 진짜 상전이네요. 상전이야. 그래서 그 정년퇴직들 돼서 빨리빨리 나가고 그 나간 사람들 젊은 사람 채우지 말고 그냥 다 그 로봇 자동화로 해서 다 그 테슬라처럼 조립은 안 되겠지만은 조립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빨리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은 그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잖아요. 괜히 말이야 인간들 참 근데 인간들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을 잘 써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가 또 나와요. 어저께 그 기업 그 잠정 실적에 왼쪽에 있는 건 사막의 왕이라고 그 뭐 왓챠 뭐 드라마를 그 알려준 무비 아저씨라는 유튜버 됐는데 여기에서 그 돈의 의미 막 해가지고 그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그 월급쟁이들 뭐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정의 구현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가의 의도대로 좀 접근하지 말고 이 세상을 기업이나 그 직원들이나 생존이 목적이라면은 좀 다르게 전개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인간이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대기업 직원과 멍게의 놀라운 공통점이라고 길진세라고 그걸 뭐라냐 블로터인가 블로터가 아니고 포스트 네이버에서 유기하는 포스트 거기에서 이 내용이 좋으니까 이제 그 띄워주는 모양인데 괜찮은 장소를 보면 자리를 잡고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아는 멍게처럼 되는데요. 이때 자기네와 신경 등을 모두 먹어서 소화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멍게가 안착이 되면은 자기네를 먹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소화기관만 내놓고 그렇게 붙어 산다 그러고 무성생식도 하고 유성생식도 하고 뭐 이거 필요하면은 자관 번식 능력은 아주 대단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간 멍게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요. 대기업이 사육하는 인간 멍게 이야기 이런 거를 풀어 나갔습니다. 자리를 찾은 후에는 자신의 창의성과 온갖 아이디어를 다 뇌에서 들여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뭔가 영혼이 없는 일인가 영혼을 좀 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열성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입사나 재직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도 효과가 있어야지 그정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생산성의 낭비죠. 그러니까 한심이가 10번 한 거를 우리가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은
한 번 이래 가지고 그 열심히 그러니까 10배의 이 효과가 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어, 그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 보게 되네요. 맨 앞에 그 표지가 그 김건희 여사인데 영부인 디올 가방 스캔들 대통령 여당에 계속 출몰하고 있다. 이효진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유권자 70% 가까이 부인 해명 요구,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이게요. 어디서 실시한 설문조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정서 수준이 그렇다면은 또 그런 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실은 영부인이 2022년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디올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캔들은 윤한 갈등을 촉발시켰지만 여론은 이제 PPP 지도자에게 더 우호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뭐 여당 대표라고 해서 PPT 지도자라고 했는데 PPT가 뭐야라고 또 찾아봐 가만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얘기 파워 뭐 파티 뭐 국민의힘이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people 국민의힘 그러니까 people 파워 파티네요. 이게 이제 그게 약어로 PPP 괜히 이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까지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말하자면은 이게 벌어졌느냐 이런 거면은 유튜브 기반의 진보적인 뉴스 채널인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 한국계 미국인 목사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핸드백을 받았다고 11월에 주장하는 논란에 휩싸였다. 목사는 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교환을 익스체인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고받는 거를 얘기한 거겠죠. 그 목사가 주고 이 김건희 씨는 그걸 받고 뭐 그런 게 촬영이 돼 있다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 윤씨 측은 계획적인 스파이 카메라 함정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나 1월 18일 그 PPP 지도자는 이것은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음날 그는 그것을 대중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에는 나는 좀 넣지 마라 라고 이미 방송을 했고 그거 스캔들이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영부인이 사람들에게 솔직한 설명을 해주면 특히 그 대한민국 아줌마 할마식들한테 해주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왜냐면 어차피 표심은 얻어야 되고 하는 거라면은 잘못했어요 라고 그런 거 제가 너무 아니 돈도 많은 여자가 뭘 그런 것까지 받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자관 그 개신교 그 재미교포 목사 뭐 이런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뭐 스파이 활동 뭐 이런 사람들 타이틀이 다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종교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스파이어라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개신교 쪽 목사들은 거의 그 스파이가 말하자면 자기 신분 세탁을 할 때 목사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영부인이 사람들에게 솔직한 설명을 해주면 그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정치적 공격에 이용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또 너무 그거 가지고 하면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라고 또 국민의 정서는 헷가닥 바뀔 수도 있다고 이상민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낮냐, 높으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런 거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그것도 물론 뉴스거리 찾는 게 그러지만은 진보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좌파라는 얘기겠죠. 진보적인 뉴스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본 적이 아니 그 저기 그 사진에서 봤는데 뉴스 그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아주 그 김구 선생을 아주 흠모하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음. 자관 뭐 사람이라는 게 그 인연 관계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6군데만 건너뛰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듯이 제 주변이나 사람들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저기 그 진보 진영 사람도 많고 보수 진영 사람들도 많고 중간 진영 사람들도 많고 다 그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